사주와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시어머니, 여자들의 사주전쟁에서 가족 다툼으로 이어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간판업에 종사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전 약 10여 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당시 저희 집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시댁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학력이 높아 누구나 다 알 법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간판 없이 꽤나 성행했던 터라 금전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상대편 집안의 금전 상태보다 인품에 초점을 뒀죠. 시부모님 모두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잘 대해주셨고 인상도 선하셔서 친정부모님들도 칭찬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딱 한 달 차가 되자 시어머님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제 생일 때문이었어요. 너 생일 3월 28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왜 주민등록증에 4월 1일로 나와 있어? 법적인 생일이랑 다른 거야? 저희 신혼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제가 통장 개설한다고 꺼내뒀던 주민등록증을 보신 거예요. 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태어난 날은 3월 28일이 맞다고요. 그런데 당시 출생신고 때 실수로 4월 1일로 등록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생일과 실제 생일에 차이가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화를 내시더니 시간은 오전 4시 30분이 맞느냐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곧장 신혼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 옆에서 전화를 받던 남편은 그놈의 사주 얘기 좀 그만하라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남편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원래 시어머님이 사주나 무속신앙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법처럼 따를 정도라 여자친구가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생년월일을 묻곤 했대요. 그래서 저랑 사귈 때도 알려줬었는데 둘이 궁합이 참 잘 맞다고 했었답니다. 와이프 덕에 남편이 더 잘 될 사주라고 했다나요? 그래서 신나서 결혼까지 허락하고 저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였죠. 근데 뭐 법적 생년월일상으론 우리가 상극이래. 여자가 남자 죽일 사주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치시는 거야. 그냥 무시해도 돼. 어차피 저러다 마실 거야.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자를 죽일 사주라뇨.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좀 찝찝하다고 했더니 남편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 궁합도 굉장히 안 좋대요. 누구 한 명 불구될 사주라고 했다나요. 그런데 지금 나이까지 잘 사시지 않냐며 그런 거 다 믿을 필요 없다고 절 달래주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잘 막아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시집살이가 문제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별로 티를 안 내시다가 저와 단둘이 있을 테면 엄청 티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원래 장수할 사주인데 저 만나서 수명 깎이면 어쩌냐는 그런 말까지 대놓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참고 넘어가는 그런 순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랑 제 사주를 봤는데 둘이 상극이라더라. 둘이 자주 만나면 시어머니가 단명한다더라고 했죠. 그랬더니 펄쩍 날뛰면서 어디서 시애미 목숨줄 가지고 장난을 치냐는 겁니다. 그러다간 천벌받을 거라며 저주까지 퍼부으셨어요. 거기서 웃거나 당황해하면 지는 거죠. 전 정말로 진지하다는 듯이 정색하고서 말했습니다. 저 맘카페에서 소문난 곳에 가서 본 거예요. 심지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셔서 사주에다 신점까지 봐주셨는데요. 며느리 성질이 고약해서 시엄마 잡아먹을 상이래요. 어떡해요 어머니? 속으론 이 말을 믿으실까 싶었는데 진짜 믿으시는 거 있죠. 진짜냐고 다시 물으시길래 의심스러우면 다른 점집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 궁합만 보고 어머님이랑 궁합은 안 보여서 모르셨나 보다 하며 능청도 떨었죠. 그랬더니 얼른 가방을 챙겨 도망가듯 나가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니 남편도 막 웃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매번 사주니 뭐니 하면서 스트레스 준 게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진짜 상극인 며느리 한번 잘 만났다면서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아예 집에 벽지색부터 시작해 가구 위치까지 점쟁이가 찜해줬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 방 벽이 새파란색이라 놀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땐 남편이 어릴 때 취향이라서 칠한 거라고 얼버무렸었는데 사실은 시어머님이 몰래 칠했던 거래요. 사주상 남편이 파란색을 가까이 해야 성공한다고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옷장에도 파란색 옷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믿지 않자 직접 찍은 옷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파란색 옷이 가득한 거예요. 그제야 어머님의 사주사랑이 지독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주버님은 무슨 색이 잘 맞대? 그때 아주버님 방도 봤던 것 같은데 정상적인 흰색 벽지였지 않나? 남편이 자기네 집에서 가장 고집센 게 엄마인데 그보다 더 고집센 게 형이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님도 못 이기는 상대라나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아주버님 기가 센 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랑은 조금 성격상 안 맞는 타입이었죠. 당시 아주버님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교제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서로 집안에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께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예비 신부에게 어떤 걸 주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보통 명품백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보통 인기 많은 명품백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줄 서서 기다려도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살 수가 없었다나 봐요. 프로포즈 예정일은 다가오고 있고 중고로 사줄 수도 없고 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샤넬백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업체를 발견했대요. 평소 같았으면 속지도 않았을 사기인데 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 사리분별이 안 갔답니다. 곧장 그 업체의 가방값으로 900만 원을 입금했지만 모조리 다 사기였던 거죠. 그렇게 사기당해 900만 원을 날리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결혼하려면 3년 뒤에 해야 한다니까. 그게 너의 타고난 사주라고. 무리해서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사기당한 입장에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어머님이 혼쭐을 내니 아주버님도 삐딱하게 나가셨죠. 이 일로 둘의 사이가 엄청 틀어졌는데 결혼식에 가안에 만회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이 사실을 듣고 명품백 필요 없다며 프로포즈를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던 때쯤 남편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900만 원 사기를 당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래요. 아무래도 신혼집이다 뭐다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단돈 100만 원도 아쉬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남편이 본인이 모은 돈에서 500만 원만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할 거냐고 물으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저희는 각자 필요한 생활비만 모아서 내고 남은 돈은 자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개인적으로 모으는 돈은 정말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저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구한다는 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 크게 1,000만 원을 드리자고 했어요. 그럼 당신 돈 500만 원이랑 내 돈 500만 원 합해서 1,000만 원 드리자. 결혼 준비하느라 들어갈 돈도 많으실 텐데 사기당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남편은 되려 제 말에 감동을 받았다며 손을 꼭 붙잡아 주었어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에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아주버님께 1,000만 원을 보내드렸고 직접 고맙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님과도 화해하시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셨죠. 그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개인적으로 제 간판 업체로 찾아오셨어요. 형님과 함께였는데 집 근처에 괜찮은 상가가 나와서 장사를 하시고 싶답니다. 위치도 괜찮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작게 토스트 가게를 해보고 싶으시대요.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듣고 보니 거긴 연령대가 높아서 토스트 가게가 잘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층들을 노리거나 근처에 회사나 사무실이 많은 곳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도 두 분의 뜻은 확고했고 위치가 어떤지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간판을 맡기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 뜻은 제 조언이나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의미였죠.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님도 뛰어넘는 고집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 저도 알겠다고 하며 간판 제작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상호랑 디자인을 여쭤보았죠. 디자인은 동서가 알아서 깔끔하게만 해줘.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닌 거 알지? 원래 창업하면 가족들이 한 푼씩 보태주잖아. 우린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간판 공짜로 주면 안 될까? 솔직한 말로 정말 황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요.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이미 정하고 온 건지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할 말은 하는 타입이라서 저희가 결혼식 때 1,000만 원 보태드린 건 아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도 얘기 들어서 안다면서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뜸 이렇게 와서 조금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부분에 꽂혀서 저도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간판 가게에서 일한다고요. 심지어 여기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20년간 해온 가게에 얹혀서 일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말은 지금 그냥 해주기 싫다는 거잖아. 그럼 해주기 싫다고 말하면 될 걸 뭐 그렇게 설교가 길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다. 도대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받아치니 아주버님이 나서서 그쯤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제가 간판을 공짜로 해주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바로 화를 내니까 본인들 입장이 어떻겠냐면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부탁하는 만큼 아랫사람은 거절할 때도 예의 있게 거절해야 한다나요? 그런데 제 거절 방식은 너무 예의가 없었으니 사과하라는 거죠.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어서 처음부터 예의 없이 말씀하신 건 형님 아니냐고 했습니다. 윗사람이 존경을 바랄 거면 먼저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예의를 차리실 거였으면 하다못해 비타 500이라도 사와서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 깎아줄 순 없을까라고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덜렁 와서 공짜로 달라고 하니 당연히 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댔죠. 그럼 왜 결혼식 때 1,000만 원 드린 것에 대해선 표시 안 하셨어요? 보통 그럼 신혼여행 가서 초콜릿 하나라도 사오지 않나요? 제 말에 더 화가 났는지 그런 걸 바라고 준 거냐고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전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타입이라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말했습니다. 누가 꼴랑 초콜릿을 바라고 1,000만 원을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 꼴랑 초콜릿도 안 사오신 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거라 했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움츠리니까 안쪽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을 다 보시고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사돈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비켜주셨었는데 이젠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오신 거였죠. 아버지는 두꺼운 눈썹을 부라리면서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처음부터 공짜로 달라고 할 때 화났지만 참았다. 그런데 내 딸한테 위협적으로 구는 건 못 참겠다고요. 아버지가 간판업을 하기 전엔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꽤 크고 근육질이라 그런지 아주버님께서 겁먹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황급히 아주버님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저희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 결례를 범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동서, 간판 일은 없던 일로 해. 내가 미안해.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가고 나니 친정아버지가 다가오셔선 원래 저런 사람들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전 두 분이 결혼한 후에 사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염치 없는 사람들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도 했죠. 친정아버지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저렇게 염치 없는 인간들은 꼭 피해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앞으로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동감하는 바였고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나 아주버님 편을 들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도 마구 날뛰었어요. 본인도 신혼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사온 거 보고 조금 서운했답니다. 성의 표시라도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니까요. 그래놓고선 저한테 예의 운운한 것도 우습고 장인어른 가게 찾아가
공짜로 달라고 했다는 거에 너무 실망했고 장인 어른께는 죄송하답니다. 전 잘 말하고 끝내서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따로 친정 아버지께 전화까지 해서 사과한 모양이에요. 출근하니까 아버지가 남편 하나는 잘 만났네 하셨거든요. 너희 애비 말대로 사위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나한테도 전화해서는 어제 형이 난동 피운 거 대신 사과한다는 거 있지? 어찌됐든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엄마도 이제 걱정 없다. 친정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니 괜스레 저도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형님이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사주와 무속신앙에 빠지셔서 그렇지 인간성이 없진 않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주와 관련된 거에는 눈이 돌아가는데 다른 부분에선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듣고 아주버님과 형님께 호되게 혼을 내셨대요. 그건 정말 경우에 안 맞는 일이라고 하셨다나요. 그러고도 마음에 쓰이셨는지 비싼 망고까지 사서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망고를 좋아한다고 말했었거든요.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니 신경이 쓰여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첫째 사주가 돈 좋아하다 망할 사주라서 그렇다며 저에게 아주버님과 형님 흉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든지 사주와 엮어서 말씀하시는 게 웃기기도 하고 단순하셔서 어쩌면 마구잡이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낫다 싶었죠. 그러다 손주 망고 껍질까지 벗겨서 제 입에 넣어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네가 말한 거 다 장난인 거 알아. 내가 단골 무당집 가서 너랑 나랑 궁합 봤거든? 우리가 전생에 부부였대. 그래서 둘이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정도 들고 한다더라. 나중엔 둘도 없는 단짝이 될 거래.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아들 잡아먹는 궁합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으면서 어머님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 신나하시는 게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어머님이랑 궁합은 좋아도 제가 남편과 궁합은 잘 안 맞다면서요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노란 부적을 2장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잘 입는 속옷에 꿰매고 하나는 남편 트렁크에 꿰매랍니다. 그거면 아군도 다 막아주니까 안 좋은 궁합도 해결해 준대요. 이거 거금 쓰신 거 아니냐고 여쭈었더니 자기 단골 무당집이라 이런 부적쯤은 싸게 해준다네요. 돈 100만 원도 안 썼으니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전 같았으면 알겠다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 윙크를 하며 우린 이제 단짝처럼 지낼 고부지간이니까 내가 직접 안 꿰매고 너한테 맡기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또 웃음이 터져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꿰매서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이게 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해줬죠.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나랑 어머님이 전생에 부부였대. 그래서 둘이는 잘 지낼 거고 당신이랑 궁합이 문제인데 그건 저 부적이면 해결된다네? 트렁크 새로 사줄 테니까 저건 장롱에 계속 넣어놔. 남편은 저를 미심쩍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본인 어머니를 이길 강자인 줄 알았더니 너도 사주나 미신에 빠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 웃으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요. 그 후로도 시어머님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둘은 그때 간판일 이후로 단단히 삐졌는지 저와 남편의 신경을 은근히 긁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추석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무속신앙을 좋아하시다 보니 추석 때 제사도 제대로 치러야 하거든요. 음식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은 편이죠. 대신 특이한 점은 음식 준비를 모두 남자들에게 시킨다는 점이에요. 이 집 가문 핏줄이 아닌 사람이 하면 부정탄다나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 아주버님이 제사를 준비할 동안 저와 형님은 장보기를 맡았습니다. 법주와 과일류를 사오면 되는 일이었죠. 장 보는 것도 같은 가문의 돈으로 써야 한대서 시아버님이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어색하게 이마트로 향했는데요. 장 봐야 할 목록 외에도 개인적인 물품을 담으시는 거예요. 생리대를 담았을 땐 이건 왜 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은근 비싼 거 알지? 내 돈으로 사려니 아깝고 그렇다고 없이는 못 살잖아. 이렇게 아버님이 카드 주셨을 때 마음껏 사야지. 동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봐봐.
아버님이 카드를 주시면서 필요한 것도 사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절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럼 애초에 제사에 필요한 것들만 사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형님은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매니큐어와 욕실, 슬리퍼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마구 담으시는 겁니다.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최신형 OLED TV를 덥석 사는데 가격이 무려 180만 원이었죠. 저는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지만 형님은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못 사주냐고 걱정할 거 없다고 고집부리셨고 결국 구매하셨습니다. 애초에 사간 건 과일이랑 법주뿐인데 큰 금액이 결제되면 아버님도 의심하실 테고 아실 수밖에 없다고요. 형님은 제 만류에도 콧방귀를 뀌시며 설사 아신다 하더라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 샀다는데 뭐라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장을 본 게 220만 원이나 됐어요. 거기에 평소 돈 아까워서 못 산다는 값비싼 한우까지 사셨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데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고 제사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아버님이 버럭 소리치시는 거예요.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요. 이제서야 결제 문자를 보신 거였죠. 그러자 형님이 저더러 윙크하면서 사랑받는 며느리를 보여주겠다며 아버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곤 팔짱을 끼시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샀어요. 요즘 저희 토스트집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TV도 잘 안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예쁜 며느리가 생활 필수품 몇 개만 샀어요. 괜찮으시죠? 마치 애교 부리듯이 콧소리를 내는데 저도 남편도 경악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정말 과묵하신 데다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결코 저런 애교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싶었죠.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형님의 손을 떼어나고 벌떡 일어서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까 장 봐왔던 봉투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곤 하나하나 꺼내보시다가 한우나 매니큐어 같은 걸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진짜 생활 필수품이면 뭐라고 안 하려 했는데 이게 필수품이냐고요. 시어머니도 다가와서 보시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덧붙이셨어요. 거기서 형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주버님 뿐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도 형님 편을 들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형님 혼자서 부들부들 떨다가 획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도 남편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 들어보니 원래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을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어렸을 때 고집부리다가 많이 맞기도 했다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님 편을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와, 그럼 형님 엄청 삐지셨겠는데? 이러다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암만 그래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 소리가 나오겠느냐며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딱 맞지 뭐예요. 정말 형님이 이혼하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혼인 무효 소송을 하니 많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시댁 식구들이 사주와 무속신앙에 빠진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작 그런 걸로 혼인 무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정받기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법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났나 봐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과 간판업을 오래 하면서 이런저런 법적인 일도 겪어봤고요. 그런 점을 알고 있던 남편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직접 아주버님을 만나서 좀 도와줄 순 없느냐고요. 저도 법적으로 박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여나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 등의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아주버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혼인 무효 소송은 불가한 내용이고 아주버님의 유책이라고 볼만한 일도 없고요. 아주버님도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안심하셨고 시어머님께서도 따로 연락까지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갔고 아직까진 별도의 소송은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주버님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형님은 아예 연락도 다 씹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희 집으로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뭔가 싶어서 깜짝 놀라 확인해 봤는데 아니 글쎄 저더러 바람료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다름 아닌 형님이 말입니다. 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했고 그제야 형님이 제 연락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악다구니를 지르시길래 이건 다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전혀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 별도로 만나자고 자리까지 마련했어요. 약속 잡은 카페로 나가보니 변호사까지 대동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바람 소송을 진행하는 거냐 물으니 사진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카페에 앉아있는 아주버님과 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으로 겁난다고 하실 때 상담해드렸던 그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유일한 증거란 말씀이세요? 아무리 봐도 그냥 대화 나누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람이 됩니까? 그리고 저 그런 사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날 이혼 문제로 상담해드린 것뿐이에요. 형님은 콧방귀를 끼며 원래 바람난 여자들은 다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한대요. 어떻게 본인 남편의 형까지 꼬실 수 있냐고 더럽다며 소리까지 지르는 겁니다. 그때 제 기분은 진짜 환장하겠다는 심정이었어요. 차라리 사진 속에서 저와 아주버님이 다정히 웃고라도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아무리 봐도 형님이 이혼하고 싶어서 수쓰는 것 같았죠. 같은 동네다 보니 지나가다 저와 아주버님을 발견하고 옳다구나 하고 사진 찍은 상황이랄까요. 전 형님의 변호사분께도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바람 소송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폰을 뒤지고 뭘 뒤져도 바람 증거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건데 이게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수임하신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변호사분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그때 형님이 제 머리칼을 잡아 뜯는 거예요. 무슨 불려오니 뭐니 하면서 상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잡아 뜯는데 너무 아파서 악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같이 머리칼을 잡아 뜯으면서 마구 소리쳤죠. 형님 진짜 미치셨어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고요.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형님은 변호사분과 카페 사장님이 말린 뒤에야 떨어졌습니다. 두피가 어찌나 화끈거리는지 불에 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저보다도 형님 머리가 더 산발이었습니다. 제가 악임이 좀 강한데 그래서 그런가 형님 머리털이 죄다 뽑힌 거 있죠. 그 와중에도 내가 이겼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난 뒤로는 시댁과 친정 모두 발칵 뒤집혔어요. 친정 부모님은 고소하니 뭐니 했고 시어머님은 그러게 일찍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아주버님을 타박했습니다. 저야 뭐 당당했고 진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니 고소당하는 건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 걱정이 됐는지 울먹거리기까지 하셨지요. 본인 집안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면서 어찌나 미안해 하시는지 저도 괜히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이후 소송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론 무죄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가 돌려줄 때였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모든 비용들과 스트레스로 위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녔던 비용, 그리고 기가 쇠해져 한약을 쥐어먹은 비용까지 모두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었죠. 구두쇠처럼 굴었던 형님이기에 위자료 민사소송을 당하니 전화까지 하셔서 마구 난리치셨습니다.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건 미안해. 근데 무슨 한약까지 타먹은 비용을 청구해? 위자료 1,000만 원? 난 절대 못 줘. 저렇게 흥분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질 확률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저도 덩달아서 화낼 필요 있나요? 아주 고상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안 주시면 통장 압류할 거고요. 이행 명령 불이행으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대로 하시죠. 재판 결과 제가 원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안 나왔지만 7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절대 안 주겠다는 형님도 본인이 불리한 걸 아는지 금방 보내주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이혼한 뒤로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시어머님은 완전히 저를 맹신하기 시작하셨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든 무속신앙이 뭐든 오히려 제 말을 더 믿으세요. 저 덕분에 집안을 망칠 형님을 쫓아낼 수 있었다나요. 지금은 되려 아주버님이 사주를 더 믿으세요. 이번에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했던 그 사주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진짜 웃기고 신기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어머님과 거의 친구,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 덕에 시댁에 가도 불편함 없이 하하호호 한답니다.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져서 매일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사주와 무속신앙을 믿으시나요? 전 이번 아주버님 사건을 보면서 어렴풋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